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KB자산에서 ETF 담당하고 있는 금정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타이틀을 보니까 새 시장 개척을 위한 재무설계의 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처음 그 ETF를 담당한 게 2012년부터였는데요. 그때는 시장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저희 회사도 전체 자산이 한 6천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한 2조 5천억 넘었고요. 시장이 지금 30조 가까이 ETF 시장이 커졌거든요. 네. 근데 이게 ETF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수도 저렴하고 펀드인데 주식시장에서 거래도 할 수 있는 이런 편의성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유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차는 좀 있겠지만 미국 시장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이제 ETF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그 ETF 시장이 어떻게 분화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냐면 기존의 펀드 시장을 이제 거의 압도적으로 이제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판매 채널도 지금 장악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여기 제목에도 나오지만 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무 설계사 분들이 ETF를 핵심 툴로서 지금 자문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은 잘 아시겠지만 독립투자자문사, 국내로 따지면 FP인데 제3자, 그러니까 어디 GA나 이런 데 소속되어 있지 않으시면서 되게 독립적인 자산 컨설팅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피를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판다거나 펀드를 팔면 그 안에 있는 보수, 판매 보수를 통해서 수익을 수취하지만 미국은 어디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성생명이라든지 어떤 증권사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로 좋은 상품을 바스켓으로 작아서 드리면 그 바스켓으로 되어 있는 그 자산에 대해서 피를 받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시장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미국에서 ETF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FP들이시거든요. Fee-베이스 비즈니스가 도입이 돼서도 그렇긴 하지만 FP 분들께서 자산 관리의 핵심 툴로서 ETF를 활용하시기에 너무나 큰 장점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 더 나가서 앞에도 잠깐 4차 산업혁명도 얘기했지만 금융에서 4차 산업혁명의 총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또 ETF 쪽입니다. 그러면 FP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스터디를 하셔가지고 고객들한테 특정 시점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 포트폴리오들을 지금 로보 어드바이저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개개인들이 분석하는 것들은 되게 한계가 있는데 포트폴리오 짤 수 있는 ETF가 전 세계에 너무너무나 많고요. 국내만 해도 벌써 종목이 300개가 넘었거든요. ETF가. 쓸 수 있는 툴이 있는데 그 툴을 어떻게 하게 위험 성향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포트폴리오 줘라. 이걸 자동으로 로봇들이 지금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들이 제안해 주는 거를 굉장히 저렴하게 받으시면서 피베이스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지금 ETF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주로 이제 ETF가 무엇인지 되게 지엽적인 주제이긴 합니다. ETF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ETF를 가지고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주가 될 건데요. 한번 좀 유심히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 벌써 미국부터 해서 좀 시장을 좀 변화시키고 있는 상품이니까 게임 체인저 같은 상품들이거든요. 한번 전체는 다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이게 앞으로 자산 관리할 때 우리나라도 제도가 바뀌게 되면 FP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드시면 좀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시장의 흐름과 전망인데요.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에 있을 겁니다. 제가 입사를 1999년에 증권사를 처음 입사를 했는데요. 입사를 하니까 선배들이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집을 사야 되니까 그 주택청 청약저축인가요? 그거를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가입을 하면은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뭔지 모르고 이제 월에 얼마씩 가입을 했었는데 제 기억에는 그때 주택 청약저축을 가입했을 때 금리가 10%였습니다. 10%. 만약에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GDP 그로스가 1년에 3%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벌써 이머징은 지났고 선진국, 저성장으로 가는 선진국으로 되어 있는데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은행 예금 금리가 10%를 준다 그러면 자산 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에다 그냥 자기 자산 몰빵하면 되는 거거든요. 복리 효과를 누린다면 10년이 되지 않아도 원금이 더블이 될 거라고 되니까요.
근데 이제 상황이 되게 어려워진 거죠. 저는 이제 KB자산운용에서 ETF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는 주로 교육을 은행 PB분들한테 많이 하거든요. PB분들 하시는 분들 똑같아요. 어디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은행 금리가 지금 카카오뱅크가 들어와서 금리가 높아지긴 했지만 카카오가 주는 금리가 정기금 기준으로 2% 주거든요. 세후로 하면 1.7이 안 됩니다. 1.6은 될 건데요. 일반 1금융권 시중은행들은 그보다 훨씬 낮고요. 예.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은행 넣어봐야 뭐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마이너스니까. 뭐 다 아시는 얘기고 진부하지만 저성장에다가 저금리 시대입니다. 유가도 지금 많이 빠졌고요. 인플레이션을 볼 때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유가인데 유가 잘 아시잖아요. 지금 엄청 빠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 크게 더 오를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트렌드가 계속 유지될 건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묶어서 좋은 것들을 잘 골라서 은행 예금을 비트할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은행에선 PB들의 역할일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실제로 개인들 대상으로는 그 FP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이고 전문화된 자산 관리가 필요하고 예금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내 주식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예. 국내 주식 가지고만 포트폴리오 짜서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제 개별 종목이죠. 저희는 이제 R주식이라고 얘기하는데 R주식 갖고서 수익 내기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예. 잠깐 좀 뭐 다른 말씀이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 ETF를 가지고 뭐 개인분들도 만나지만 주로 고객들이 기관 투자자들이거든요. 국내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현재 ETF를 활용하지 않는 기관은 국민연금 빼고 없습니다. 예. 국민연금도 조만간 들어올 것 같고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기관들의 자산 관리라고 하는 것도 좀 과장하자면 90%가 지금 ETF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일반 계정이라는 게 있고 변액 계정이 있거든요. 일반 계정은 뭐 저축예금 같은 거 팔면은 고객들한테 보장된 금리를 줘야 되니까 자산을 굴려야 되거든요. 예, 자기 자금인 거죠. 자본 계정. 자기 자본 계정 중에서 지금 R주식 하는 데는 제가 볼 때 보험사 중에 손에 꼽습니다. 3개가 안 될 거예요. 예, 전부 ETF로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 올해는 주식시장이 2011년 이후에 굉장히 강했던 박스권을 뚫고 간 첫 해거든요. 예. 잘 아시겠지만 2011년부터 1900에서 205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예. 그 박스권, 한 100포인트에서 150포인트 되는 그 박스권에서 주식을 잘 골라서 절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 실제로 해보니까 다 깨졌거든요. 전부 ETF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그 ETF의 매매 방식이라고 하는 게 흔히 얘기하는 이제 투자 전략 중에 방향성 매매인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개인들이 하는 것과 크게 다르잖아요. 이건 학습된 거였는데 2011년 이후로 작년까지 기관들의 매매 패턴은 1904자, 2008자였어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예, 되게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뭐 여러 가지 자산 배분 전략하고 되게 많은 뭐 고민을 하셨겠지만 매매 패턴은 똑같았어요. 1905면 샀고요. 2005면 팔았어요. 1900에서 빠져서 1800 내려가면 더 많이 샀고요. 2000 갈 거니까. 이 매매만 계속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1900에서 2000이 100포인트거든요. 100포인트면 5%입니다. 근데 1년에 대충 계산해 보시면 그런 장이 두세 번씩 왔어요. 연에 10% 내면 기관들의 목표 수익률이 5% 안 넘거든요. 겁나게 운용을 잘한 거죠. 예, 시쳇말로 겁나게 운용을 잘한 거죠. 대단한 자산의 전문가가 된 거죠. 그거의 핵심 상품이 ETF입니다. 예, 개별 주식으로 포트폴리오 짜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주식은 매도하면 0.3% 매도 거래세가 나오는데요. ETF는 매도할 때 세금이 없습니다. 예, 세금도 없는 데다가 너무나 쉬운 거죠. 그러니까 전략의 가시성이 있는 거죠. 개별 주식을 사면 개별 주식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엄청난 많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ETF는 없어요. 시장을 사고파는 거니까 굉장히 심플한 거죠. 빠지면은 빠질 거고 오르면 오를 거잖아요. 예, 그런 장점이 있어서 예,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차트에서, 그러니까 장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는 어려워진 시기다. 뭐 2%도 안 되는 금리를 만족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잘 분석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 짜야겠다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들이 많이 나옵니다. 국내 시장이 계속 트렌디하게 상승을 한다 하면 주식만 하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위험하니까 채권도 섞겠죠. 근데 채권 금리도 낮은 데다가 주식의 기대 수익률도 높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을 합쳐보면 국내 시장의 비중이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내 시장은 굉장히 작은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 나가는 거죠. 근데 해외로 나가면 더 골치 아파지는 거죠. 국내 시장도 개별 종목이든 투자해서 수익 내기가 어려운데 미국 시장도 봐야 되고
뭐 인도 시장도 봐야 되고 중국 시장도 봐야 되는 거죠. 그냥 골치 아파지는 거죠. 네, 어쨌건 그런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짜서 갈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기관들도 그 전체 자산이 100이면 국내 시장에 대한 연에 한 번씩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거든요. 해외 시장 비중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자릿수였는데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미국 시장을 투자할 때 미국 종목을 그쪽 주식 담당자가 뭐 한 3-4명밖에 안 되거든요. 대형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커버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S&P도 500 종목인데요. 그러니까 ETF 사는 겁니다. S&P 미국 시장이면 개별 종목 모르겠고 미국 시장에 갈 것 같으면 S&P 500 ETF 사는 거예요. 중국 시장에 가면 중국 ETF H주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산 배분을 지금 전부 ETF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도. 예. 기관은 벌써 많이 변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섞어서 어떻게 짤 건지가 된 것이 이제 자산 배분 전략 글로벌 쪽이고요. 정리하면 저성장 저금리 박스권 장세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하락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해외까지 나가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고 그 포트폴리오의 핵심이 ETF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잠깐 미국 사례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ETF는 지금 신규 자금의 22%가 전부 ETF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전체 자금 중에서 미국 시장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ETF를 재무상담사가 자기 포트폴리오에 73%를 ETF로만 짜고 있어요. 예, 굉장히 편리하고 로보에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이 많이 변했다는 거고 전체 자산 중에서 ETF 운용 자산 비중이 한 13%까지 올라왔다. 예, 이거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다라는 의미고요. 간단히 좀 배경 설명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이제 ETF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물어보신다면 ETF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이름 그대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ETF는 뭐 상장 지수 펀드인데 Exchange Traded Fund입니다. 본질적으로. 예. 그럼 해석을 해보면 Exchange는 거래소잖아요. 예. ETF는 거래소에서 Traded, 거래되는 펀드입니다. 예. 펀드는 은행 채널이 됐던 FP분들이 됐건 상담을 통해서 판매 채널을 통해서 이제 가입을 하는 거였거든요. 판매 채널을 통해서 가입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라는 거는 하루에 하나밖에 가격이 안 나와요. 근데 이 펀드 같은 거를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거래를 시키면 주식과 동일한 성질을 갖거든요. 예. 기본적으로는 펀드인데 주식의 장점을 흡수한 겁니다. 예. 9시부터 15시 20분까지, 예, 좀 뭐 동시효과까지 하면 15시 30분까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될 거잖아요. 그 거래되는 실시간 가격으로 펀드를 사실 수가 있어요. 예. 펀드는 하루에 한 가격인데 ETF는 실시간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주식시장이 뭐 어떤 갑자기 큰 변동이 있어서 내가 주식을, 그러니까 펀드라고 하면 펀드를 팔고 싶으면 은행 점포 가서 환매 신청을 하면 빠지고 있는 동안에는 가격은 우리가 어떻게 해지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종가 기준으로 환매를 하실 거잖아요. 더 나가면은 오늘 환매하면 T 플러스 1일로 환매하실 거잖아요. 예, 오늘은 어떻게 해지가 안 되잖아요. 시장이 막 움직이고 있을 때 ETF는 화면 보시다가 매도하면 그 실시간 가격이 매도 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매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ETF는 기본적으로 펀드인데 거래되는 주식의 성격을 둘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약간 박쥐 같은, 근데 장점을 다 흡수했다. 인덱스 펀드처럼 분산 투자가 잘 되어 있을 뿐더러, 예, 개별 종목들은 개별 종목 리스크가 있지만 시장 그대로 살 수 있고 실시간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보수가 굉장히 쌉니다. 예. 저희가 그 코스피 200 지수,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가장 큰 종목 200개로 구성된 게 우리나라 대표 지수잖아요. 코스피 200 지수 ETF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KB스타라는 브랜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KB스타 ETF의 보수는 얼마냐면 0.045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4.5bp입니다. 안 받습니다. 거의 안 받는 거예요. 근데 통상 주식형 펀드 가입하시면 0.6 정도 받잖아요. 이건 0.045. 안 받는 거죠, 거의. 예. 그러니까 보수에서는 이제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일반 다른 뭐 배당주 ETF다 이런 거 보더라도 0.2% 수준이에요. 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FP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 그 안에 판매 보수도 없어요. 예. 지점 안 가도 되는데 모니터 보고 바로 살 수 있는데 판매 보수도 없고요. 매도할 때 거래처도 없어요. 예,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장표는 일반 펀드랑 비교를 하는 건데 일반 펀드는 뭐 펀드 창구 가입하는데 그냥 사면 된다는 거고 가격이 하나인 건데 실시간으로 다 가격할 수 있고 운용 보수는 매우 낮고
환매 수수료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뭐 환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매도하면 되니까 뭐 해당 사항 없고요. 기타 비용은 위탁 매매 수수료 정도인데 증권사 수수료가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평생 무료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비용은 없다는 거고, 투명성은 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펀드가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를 보시려고 할 때 2달 뒤에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2달 뒤에 탑 10 종목만 나오고, 원하시면은 운용사에다가 혹은 증권사에다가 내 종목이 투자한 종목이 뭔지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ETF는 증권사 HTS를 까보시면 거기 PDF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디포짓 파일. ETF가 들고 있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어요. 예, 편입 종목을 두면은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그 종목이 실시간으로 가격 변동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ETF의 펀드 대비 투자 포인트는 결제 주기가 장중에 매수매도 가능하면서 T+1이 결제입니다. 오늘 사시면 세트리 T+2일 돼요. 근데 이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국내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비슷하거나 하루 정도 차이 날 텐데, 해외 주식인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해외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막 보름까지 걸리잖아요, 환매가. 예. 중국 ETF 매도하시면요, 이틀 뒤에 돈 들어와요. 예. 국내에 300개의 ETF가 있는데, 투자 대상이 국내 주식이든 국내 채권이든 해외 주식이든 이머징이든 다 불문하고요. 매수하는 것도 이틀 뒤에 결제되고요. 매도하면 이틀 뒤에 결제됩니다. 예, 그래서 해외 같은 거 거래하실 때는 황금성이 굉장히 빠릅니다.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한 기업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환매 수수료 없기 때문에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재권유할 때 되게 자유롭다는 거고요. 환매 수수료 때문에 환매를 못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고요. 요거 세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세금 문제가 잠깐 나올 텐데, 펀드를 가입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배당 같은 것이 나오면 이게 재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ETF는 재투자가 없이 분배금을 드리거든요. 예, 현금을 이렇게 꽂아줘요. 현금을 꽂아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15.4%가 나오는데, 그때만 세금이 발생하는 그런 좀 장점이 있거든요. 캐시도 받을 수 있고, 뒷부분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 주식의 리스크라는 건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있는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리스크는 사실은 뭐 반도체 경기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총수인 이재용 총수의 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되게 리스크가 많은 거죠. 근데 반도체 ETF 사면 그 안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오른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보고 사는 거고, 섹터라고 하면 그 섹터의 경기, 은행 ETF도 있고 증권 ETF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시황만 보고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개별 기업에 대한 리스크는 좀 해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산 투자 효과.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거는 주식은 매도할 때 거래세 내는데 이거 해당 사항이 없다.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국내 ETF 시장은 이제 처음 나온 게 2002년에 4개 ETF로 3,400억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300개로 늘었고요. 순자산 총액은 지금 거의 한 30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히 좀 아웃라인을 말씀드렸고, 뒷부분은 좀 더 테크니컬한 내용인데요. 혹시 뭐 ETF를 매매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거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주식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KB스타 20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ETF는 호가 단위가 5원 단위입니다. 여기는 매도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 때는 요 매도하는 호가 중에서 가장 좋은 호가인 여기다 사실 거고요. 여기는 매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ETF를 매도하고 싶으면 여기 매수하시고 싶은 사람이 이 가격이 가장 좋으니까 여기 살 때는 여기다 사고 팔 때는 여기다 팔 거잖아요. 근데 주식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호가 잔량이 내가 25,565원에 ETF를 사고 싶은데 5,900주가 있거든요. 5,900주가 있고 그 다음에 9,700주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시장가 주문으로 여기다가 한 10만 주를 낸다고 보시면, 주식은 여기 10만 주가 체결이 안 되잖아요. 25,560원에 5,900주가 체결되고 한 틱 올라가서 25,570원에 9,700주에서 10만 주를 다 체결시키기 위해서 이게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상한가 가잖아요. 예, 상한가 가거든요. 그리고 팔 때도 뭐 여기다가 뭐 한 20만 주 때린다 그러면 얘가 5,000주밖에 못 받아주니까 그 다음 거 만주 체결되고 쭉 해서 하한가가 가잖아요. 근데 ETF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 ETF는 LP 제도라는 게 있어서
사고자 팔고자 하는 이 최우선 가격에서 호가가 무제한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ETF는 시장가 주문을 내시면 안 돼요. 시장가 주문 내시면 위로 차고 올라가거든요. 상대가 여기 5,931주에 있는 25,565원에 그 상대가 주문을 내면 내가 10만 주를 낸다. 첫 번째 5,931주가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5,931주가 또 튀어나와요. 또 체결됩니다. 10만 주군, 20만 주고, 30만 주고, 40만 주고 5초, 10초 안에 다 체결돼요. 예. 그래서 ETF는 시장가를 내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고자 할 때, 여기 매도호가니까 사고자 할 때에 가장 좋은 최우선 매도호가라고 하거든요. 최우선 매도호가 여기다가만 때리시면 돼요. 예.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25,545원에 팔아야 좋은 거지 요 밑에 가격에 팔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다가 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체결돼요. 그래서 굉장히 유동성이라는 문제인데 LP호가 잔량이 이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밑에 숨어있는 잔량들이 있기 때문에 ETF는 원하시는 가격에 원하시는 수량으로 사고 팔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ETF의 진성 유동성입니다. 예. 그래서 주식처럼 호가가 얇아서 내가 사거나 팔 수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ETF의 과세체계입니다. ETF는 투자를 하는 자산에 따라서 투자하는 자산이 국내 주식이면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주식 쪽에서 일간 수익률의 2배나 마이너스 1배 뭐 이런 거에 수익을 내는 레버리지 인버스가 있고 이 두 개가 아닌 그 밖에 ETF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게 국내 주식이겠죠. 투자하는 게 국내 주식일 텐데 국내 주식일 때는 매수하고 매도했을 때 번 이익 있잖아요. 그 이익은 비과세입니다. 국내 주식은. 비과세인데 매수하고 매도한 시점에 국내 주식들은 뭐 주로 연말이가 되겠지만 요즘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분기 배당을 거의 뭐 1조씩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배당금이 나와요. 그럼 ETF는 그 배당 나오는 거 갖다 현금을 계좌에 꽂아주거든요. 그 배당이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한 300원씩 나왔다? 그럼 300원에 15.4% 세금 뗍니다. 이건. 예. 세금 떼고요. 배당 소득세만 있는 거고요. 매매 차익은 없고 ETF 중에서 레버리지들이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1% 오르면 2% 드리고요. 2% 오르면 4% 주는 ETF들이 있어요. 인버스는 코스피 200 지수가 1% 빠지면 1% 수익을 줘요. 빠지면 수익을 주는 거거든요. 2% 빠지면 2% 주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ETF들이 있는데 이거는 과세 체계상으로는 다른데 결과적으로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비과세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매수하고 매도했을 때 실제로는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세금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거기서 배당이 나오는데 배당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주기 위해서 매매가 굉장히 잦거든요. 매매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그 과표에 잡히는 것들을 까먹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과세 효과가 있고요. 그 밖에 ETF는 매수하고 매도했을 때 국내 주식은 비과세인데 그 밖에 ETF는 세금을 냅니다. 매수하고 매도했을 때 번 이익금의 15.4%를 내거든요. 예. 채권형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형 ETF는 매수하고 매도했을 때 은행 예금처럼 15.4% 배당 소득세를 떼잖아요. 떼는데 네, 이거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떼는데 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 국내 주식 ETF고요. 그 다음에 매매 차익만큼 세금이 발생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 요거.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요겁니다. 그 밖에 ETF. 요거 설명드리는 건데 그거 이게 두 번째 있는 겁니다. 얘네는 독특한 과세체계가 있어요. 예, 어떤 과세체계가 있냐면 채권형 ETF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채권 혼합도 마찬가지인데 매수하고 매도했을 때 과표 기준가의 증분만큼 세금을 때려야 되거든요. 채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채권이 뭐 연에 2%면 2%에 대해서 은행 예금은 15.4% 떼잖아요. 예, 떼잖아요. 예, 그만큼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채권 중에서 손실 날 수 있거든요. 어떤 것들은. 그리고 채권 혼합형 펀드 같은 거 있어요. 주식하고 섞은 거. 손실 날 수 있잖아요. 채권에서 먹었는데 주식 깨질 수 있으니까. 매수하고 매도했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매도한 시점에 그 해당 ETF, 아까 중간에 있는 저 ETF인 경우에는 손실이 나잖아요. 그럼 세금이 사라집니다. 예, 이걸 보유기간 과세제 들어가거든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매도했을 때 그 ETF의 자체의 매매 차익이 마이너스다, 손실이 났다. 그러면 원래 펀드는 세금 내야 되거든요. 손실이 나도 이자 소득이나 이런 거 소득세로 잡히기 때문에. 근데 ETF는 손실이 났을 땐 세금 안 낸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요거 계산하는 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TF의 투자 위험은 기본적으로 ETF도 주식이기 때문에요. 주식같이 거래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펀드의 속성도 있기 때문에 투자 설명서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KB자산운용인데 그 은행 사이트가 kbstar.com이잖아요. 예, 뭐 이체하시려면 kbstar.com을 들어가야 되는데 kbstar.etf.com 하시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상품별로 눌러보시면 이런 투자 설명서가 나와요. 거기 보시면 리스크를 좀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중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 상장 폐지 위험이 있습니다. ETF는 주식인데 일정 수준, 대략 한 70억 정도가 한 되게 꽤나 오랜 기간 규모가 작게 되면 상장 폐지 위험이 있거든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장 폐지되기 전에 다 공시를 해드리고 그리고 원하는 파시는 가격이 있으면 LP들이 다 받아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규모가 작은 ETF는 상장 폐지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삼성자산운용이 우리나라 ETF에서 가장 큰 회사인데요. 거기는 홈페이지가 codex.com이라고 들어가시면 혹시나 거래를 하실 때 관련된 자료들 다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2위가 이제 미래에셋자산에서 하는 타이거 ETF인데요. 거기는 tigeretf.com, 저희는 kbstar etf.com 이렇게 각각의 회사별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가시면 꽤나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ETF는 이게 펀드니까 성장이 굉장히 커지니까 또 ETN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ETN은 동일합니다. Exchange Traded Note입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노트거든요. 그러니까 노트는 뭐냐면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파생결합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ELS 생각하시면 됩니다. ELS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ELS는 기존에 투자하는 자산의 그 방향성을 인위적으로 수익 구조를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오르면서도 먹지만 빠질 때는 원금을 보장해 준다거나 밑을 막는다거나 그러니까 파생의 전략을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수익 구조를 이렇게 왜곡은 좀 안 좋은 말이고 수익 구조를 변형시키는 형태인데 그런 노트들을 증권사가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ETF나 ETN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은데 이거는 발행사가 부도나면 돈이 날아간다. 증권사가 발행한 거기 때문에 증권사가 망하면 돈을 못 받습니다. 그 차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ETN의 장점은 있어요. ETF는 기본적으로 펀드이기 때문에 지수의 성과를 주는데 지수의 성과를 주기 위해 본인의 매니저가 운용을 하거든요. 운용 결과에 따라 지수 성과보다 조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ETN은 그게 없습니다. 그냥 지수 성과를 증권사가 보증해서 그냥 줘버려요. 그 장점은 있습니다. 지수 성과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체계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들인 같은 경우에는 이 환매라는 거는 ETF도 환매가 있거든요. 이거 기관들이 하는 거니까 결국 매도하실 텐데 매도 기준으로 보면 앞서 설명드렸던 ETF의 과세 체계와 동일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ETF에 대한 좀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자산관리 전략 쪽인데요. 시간이 지금 한 2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EMP라고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굳이 이건 아니라고 보셔도 되고요. ETF를 자산관리 혹은 이제 매매를 하신다. 고객들한테 상담을 통해서 매매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게 그리고 가장 심플하고 뭐 개인이나 기관이나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방향성 매매입니다. 방향성 매매. EMP는 나중에 좀 더 분화되고 좀 더 전문화된 거고요. 그냥 방향성 매매 하시면 돼요. 지금 코스피가 2420까지 왔죠. 2420까지. 1900에서 2000까지 있다가 전고점 뚫고 굉장히 급하게 달려왔는데 실제로는 너무 많이 올라서 되게 고민들이 많으신데 이 지수대가 적정한 지수대인지에 대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 말씀들은 있지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코스피가 지금 많이 오른 거냐? 오른 건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퍼 기준으로 보더라도 5년 평균 지금 밑에 있거든요. 근데 퍼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분모의 시가총액이 있으면 시가총액이 있으면 분자죠. 분자의 시가총액이 있으면 지수 시가총액이 있으면 이 코스피를 구성하는 종목들의 기업이익, 어닝이 되겠죠. 그게 퍼잖아요. 어닝이 얼마나 늘 것이냐가 퍼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커졌기 때문에 분자는 되게 커졌는데
이 분모에 있는 기업의 어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 지금 100조 넘었거든요. 예, 매출 기준으로 100조가 넘었고 올해 포워드 기준으로 1년 포워드 기준으로 예상치를 보시면 180조까지 나오고 있어요. 퀄리티는 안 좋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막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고 밑에 있는 기업들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어쨌건 우리 지수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 기준으로 봐서 밑에 분모에 있는 어닝도 굉장히 빨리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퍼는 5년 역사적 평균 대비 낮습니다. 지수가 높아서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높지 않습니다. PBR 기준으로는 5년 평균보다 높지만 높은 지수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더 오른다고 한다면 단순한 거죠. 코스피 200 ETF를 사시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공격적인 고객이신 경우엔 레버리지 사시는 거죠. 예. 근데 더 올라서 이제는 빠질 것 같다 하면 인버스 사시는 겁니다. 예. 한 2,500 갔으니까 뭐 더 안 갈 것 같다. 한 100포인트는 빠지겠지. 인버스 사는 거죠. 100포인트 빠지면 5% 먹잖아요. 이런 식의 방향성 매매. 이 방향성 매매는 결과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거겠죠. 예. 근데 ETF 운용사들이 이런 방향성 매매에 대한 그 니즈가 많고 고객들이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저희 회사 홈페이지도 가보시면 나올 텐데요. 방향성 매매할 때 레버리지가 됐던 인버스가 됐던 그 코스피 200 ETF가 됐던 상품을 눌러보실 거잖아요. 그 눌러보시면 현재 시장 분석 보고서들이 쫙 들어 있습니다. 이거 보고 매매하시라고. 예, 그런 서비스들을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거든요. 현재 지수대가 어떻고 그 다음에 이게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시장에 있는 증권사 리포트들을 쫙 올려놨어요. 예, 그런 걸 보시면서 예, 감을 잡는 거죠. 예,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채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다양한 채권들이 있습니다. 벌써 한 6조 넘는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은행 예금보다 수익률을 더 주는 뭐 단기 채권 같은 ETF들 이거는 원금이 거의 안 깨지는 듀레이션이 짧거든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은행 예금보다 높은 ETF들 채권 ETF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오를 거로 생각하면은 인버스 사는 거죠. 채권도 인버스 있습니다. 금리 오름 먹는 거 있거든요. 근데 뭐 미국 시장이 지금 뭐 자산에 대한 그 재매입 이제 안 한다고 하면은 미국 금리가 오를 거로 보는데 미국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미국 금리가 오르는 ETF도 있어요. 예, 미국 국채 선물 인버스라고 있거든요. 그거 사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특정한 테마, 방향성에 대한 테마가 있으면 이 맨 뒤에 나오겠지만 거래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krx.co.kr인가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300개 ETF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무슨 ETF인지도 나와 있어요. 예, 월간 보고서도 나와 있고요. 보시면 크게 문제없이 원하시는 ETF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 배짜리 마이너스 1배가 아니라 거의 2배, 마이너스 2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더더더 상품들이 많아질 겁니다. 예, 매매하실 수 있는 그런 방향성 매매를 이용하실 수 있는 거죠. 예, ETF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이제 EMP는 뭐냐면 그런 방향성 매매가 아니라 내가 ETF로만 그 ETF, 그러니까 ETP는 이제 프로덕트의 약자니까 ETF나 ETN 다 포함하는 겁니다. ETF나 ETN으로 매니지드, 운용되는 포트폴리오 짜는 겁니다. 전체 포트폴리오가 ETF로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미국에서 굉장히 또 커졌습니다. 예. 굉장히 커졌어요. 여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미국에는 뭐 몇천 개의 ETF가 있잖아요. ETF로만 이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자산 운용사가 몇백 개가 있어요. 예. 벌써 한 십몇 년 됐거든요. 그 ETP 매니저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섹터를 잘한다. 그러면 섹터를 어떤 시점에 이 섹터를 사라. 그것만 자문해 주는 거예요. 예, 그것만 자문해 주고 그게 펀드 운용사처럼 성과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잘하는 사람한테 돈이 몰려요. 예. 혹은 어떤 데는 그 섹터 로테이션이 아니고 나는 경제 지표만 볼게. 경제 지표만 보고 이런 ETF를 또 자문해 줘요. 예, 자문해 주고 그 ETF를 가지고 상품으로도 하기도 하고요. FP들한테 자문을 합니다. 그 회사들이. 예. ETF만 갖고서 그러니까 FP 입장에서는 그 ETF를 자문하는 혹은 매니징하는 운용사들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국내로 따지면 자문사겠죠. 포트폴리오들이 쫙 있을 거잖아요. 근데 10년이 됐건 15년이 됐던 성과들이 검증된 애들 있잖아요. 연락하는 거죠. 할게. 자문해 줍니다. 그럼 피를 나눠 갖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문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게 뭐 로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독립투자자문업이 생기게 된다면 FPV 입장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전문화된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문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냐. 근데 되게 어렵잖아요. 개인별로 하시니까 어렵고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거를 로봇들이 자문을 해준다거나 그런 것만 전문하는 회사들이 포트폴리오 준다는 거죠.
FP들은 고객을 갖고 있으니까 그 포트폴리오 받아서 연결하고 피를 쉐어하는 거죠. 이런 비즈니스 생기고 있고 이게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국내에도 이런 쪽으로 특화하는 자문사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커질 것 같아요. 예, 자산 배분. 그러니까 기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산 담당자들에게 3명, 4명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전체를 다 분석하고 있을 거예요. 잘하는 데가 있다면 피 주고 그 포트폴리오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피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뭐 지금 타겟하는 게 5%, 10% 타겟하는데 3, 40pp 줘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시장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좀 ETP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ETP를 짤 때는 결국에는 ETF가 됐던 ETN이 됐던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짜셔야 되는데 지금 한 470개 넘는 종목들이 있고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 원자재, 통화, 부동산. 예. 대부분의 자산, 그 다음에 중요한 지역까지 지금 ETF들이 예, 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대충 이제 ETF 얘기 다 거의 한 것 같고요. 뒷부분에 잠깐 좀 예, 전략 몇 개 말씀드리고 여기 ISA가 있는데 뭐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IS는 이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들이 가입하고요. 내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ETF도 들어갈 수 있고요. 다 넣을 수 있는데 의무가입 기간이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간 동안에 2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주는 거죠. 예, 혜택을 주는데 비과세 혜택을 주고 넘는 부분은 이제 저일 분리과세하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적용을 받는 분들한테는 이 ISA가 어쨌거나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ISA에 넣을 때는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형 ETF나 ETN에 넣을 필요가 없으시죠. 예, ISA라는 거는 뭐 거액 고객이 됐던 세금을 어떻게 좀 절세를 해보자라는 개념인데 이건 원래 비과세잖아요. 예, 국내 주식은 원래 비과세니까 편입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문하실 때도 이제 해외 ETF,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인데 투자를 뭐 미국이나 중국에서 뭐 미국 관련 S&P 500 ETF라나 중국 관련된 중국 본토 ETF나 이런 경우에는 ISA에 안 넣는 게 좋죠. 예, 왜냐하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해외 주식 투자 전용 계좌라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으면 되고요. 그 이외의 ETF들은 예를 들어 채권, 예, 이거는 비과세 아니잖아요. 예, 세금 내잖아요. 통화, 원자재 이런 거는 혹시 포트폴리오 짜실 때 ISA에 넣는 게 좋다. 예, 이런 ETF에 대한 포트폴리오 짜서 넣을 때 또 좋은 비어클이 ISA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에 투자하는 ETF는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담게 되시면 납입한도 3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죠. 납입한도 3천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비과세 혜택은 기존 예전에 가입했던 해외 펀드 비과세는 달리 매매 평가 손익에다가 환손익까지 비과세입니다. 예전에는 환손익은 과세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제도다. 예,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혹시 해외에 투자할 일이 있으시면 해외 주식 ETF 가입하셔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 전용 ETF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중국 홍콩 8종목 보시면 되고요. 일본 3종목, 미국 3종목, 기타 지역 3종목. 요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용 전략인데요. 뭐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 고객들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나는 절대 원금이 깨지면 안 돼. 예, 원금 보존해야 돼. 이런 분들은 국채 혹은 이제 짧은 듀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채권 뭐 이런 데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ETF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장 상승에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이 오를 것 같으면 코스피 200 사시면 되고요. 코스닥이 오를 것 같으면 이거 사시면 되고 빠질 것 같으면 인버스 사시면 되고요. 봤더니 자동차주가 뭐 요즘 자동차는 안 좋으니까 예, IT주가 갈 것 같다. 그럼 IT ETF 사시면 됩니다. 코스피 200 IT ETF 있고 갑자기 뭐 유가가 오르고 해서 화학주가 좋을 것 같다. 그러면 화학주 사시면 되고요. 화학주 ETF 사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뜨거운 헬스케어 관련된 헬스케어 관련된 이쪽이 좋아질 것 같다. 그럼 헬스케어 ETF 있거든요. 사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입맛에 맞게 다 있으니까 그렇게 투자하시면 되고 레버리지 인버스는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뭐 700개가 넘잖아요. 예, 코스피 시장. 거기서 거래량이 제일 많은 게 삼성전자예요. 제가 잠깐 봤더니 데이터가 일평균 한 4,800억씩 하루에 거래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ETF도 거래소에 상장돼 있거든요. 예.
근데 거래대금 1위가 삼성전자인데 2위가 ETF였어요. 예.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ETF인데 그게 한 1,900억씩 하루에 거래되거든요. 이런 거는 단기 투자하셔야 된다. 예. 잘못하면 골로 간다. 예. 그런 거고요. 단기 투자하셔야 되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따라서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하면은 경기 좋아지면 하는 것들이 자동차 살 것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화학주들 오를 것이고 뭐 이런 건설 기계들 좋아질 거니까 이런 거 사자는 얘기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은행주, 뭐 금융주 같이 이런 경기 방어 관련 뭐 그 다음에 헬스케어 같은 그러니까 제약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 경기 방어주니까 그 다음에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먹을 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소비재 같은 거 이런 거 사겠다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ETF들이 있으니까 골라서 경기 상황에 맞게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혹시나 펀드가 됐건 ETF가 됐건 뭐 동일한데요. 혹시 국내 주식에 투자하실 거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트폴리오의 핵심으로 핵심이 아니더라도 꼭 배당주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배당주는 이제 예전에는 하나의 테마였거든요. 연말에 배당 수익을 늘리고 들어오는 테마였는데 이제는 테마가 아닙니다. 배당주는 머스트예요. 국내 주식을 하실 거면 배당주는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튜어십 코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예.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떤 그 가이드 같은 거를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핵심 얘기가 뭐냐면 기업들이 앞으로는 기관 투자자가 굉장히 많은 의사를 표현할 거예요. 기업들은 또 주주의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의 핵심이 배당을 늘리라고 할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주가를 좀 봤더니 이 스튜어십 코드가 도입된 국가들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뭐 영국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그렇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최근에 도입을 했는데 도입된 이후에 주가 지수가 다 올랐어요. 그리고 배당주들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예. 앞으로 완전 테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IT 기업이니까 벌어들인 이익으로 테이펙스라고 하는 이제 시설 투자들을 막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장사가 잘 되니까 현금이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오너 기업들은 문제가 뭐냐면 회사에서 번 돈을 배당을 준다는 걸 굉장히 아까워해요. 그렇잖아요. 자기 돈인데 왜 남한테 줘요? 근데 앞으로 그거 안 될 겁니다. 예, 배당 주셔야 될 거예요. 문재인 정부도 들어왔지만 결과적인 트렌드는 그렇습니다. 주주들한테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하라는 게 공정위도 그렇고 마찬가지거든요. 그 지주회사들 앞으로 계속 전환되잖아요.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너들이 결국에는 예전에는 일감을 몰아준다거나 그러니까 그 2세나 3세들한테 기업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예전에 가장 많이 했던 게 그거잖아요. 비상장 회사 만들어서 비상장 회사 만들어서 거기다 일감 몰아줘요. 매출 오르잖아요. 그럼 상장시켜서 그 돈으로 상속이나 증여세를 냈잖아요. 이제 안 되잖아요. 예, 공정위에서 그거 이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주주인 사람들한테 뭐 이런 말이 맞지 모르겠지만 상속 증여를 하는 합법적인 방법은 배당을 많이 늘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인 코스닥 기업들은 더 늘어날 거예요. 예. 일반 기업들이 일감 몰아 이랬다면 큰일 나잖아요. 이제 합법적인 배당을 통해 늘릴 거고요. 우리나라가 배당 수익률이 주요 OECD 기업 중에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금. 예. 중국이 우리보다 되게 못 사는 것 같잖아요. 배당 수익률이 3% 언저리 가요. 2% 후반 가거든요. 우리나라는 작년에 1.7% 줬어요. 예. 은행 금리 정도밖에 금리도 안 되는 배당을 줬거든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배당주 펀드는 그래서 국내 주식 투자하실 때 꼭 포트폴리오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배당주 ETF도 그렇고 펀드도 그런데요. 속성을 잘 보셔야 돼요. 배당주라고 되어 있어서 들어갔는데 실제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애도 있고요. 어떤 펀드는 앞으로 배당이 늘어날 거로 기대하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잘 체크하셔서 거래소나 혹은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배당주 ETF의 특징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어떤 거는 대형주로만 구성된 배당주가 있고 어떤 건 중소형주만 있어요. 또 배당 수익률을 먹겠다고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포트폴리오가 전부 중소형주예요. 근데 올해는 다 대형주만 갔잖아요. 배당주 먹겠다고 들어갔는데 대형주만 올라서 중소형주 성과가 더 나빠져서 성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ETF의 속성, 이게 대형주에 투자하는 거냐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거냐 실제로 고배당을 주는 거냐 앞으로 배당이 늘어날 걸 기대하는 거냐 예, 이런 특징들을 보시고 예,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4차 산업 관련된 것들이 지금 최근에 상장이 됐습니다. 예,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많으신데
뭐 타사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뭐 왈가하긴 좀 그렇고요. 그냥 속성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거는 미래에셋에서 만든 거거든요. 글로벌 이름은 다 똑같고요. 혁신 기술인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수술이 로봇이 하잖아요. 수술 로봇, 뭐 다비치 그런 기업 투자합니다. 중소형주들이 좀 많긴 한데 섹터가 한 9개 정도 되고요. 실제로 4차 산업혁명에 근접한 실제 본질적인 기업들에 투자를 해요. 대신 굉장히 큰 기업들이 많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성과는 최근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거 많이 가입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킨덱스는 안 내고 코덱스는 그 중에 로봇 관련된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들입니다. 로봇이,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이거든요. 빅데이터가 있는 거죠.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있는데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기존의 구경제를 IoT라고 하잖아요. 그 빅데이터를 마이닝해서 분석해서 요거를 구경제에다가 접목을 하게 되면 자동차는 자율주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기본 컨셉이 그렇거든요. 자동차는 자율주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사람이 만들던 공장은 스마트 팩토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죠. 뭐 로봇가 하고 사람이 아니 없어지고 이런 자동화되는 것들. 그러니까 기본은 빅데이터고 그거를 각각의 산업에 적용시키는 IoT 기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통신 같은 것도 수혜가 될 수 있겠죠. IoT를 통해서 기존의 구경제를 바꾸는 거죠. 산업혁명처럼. 그런 컨셉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로봇 관련된 거에 좀 집중하는 게 코덱스고요. 저희 회사의 4차 산업 IT는 결국에는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위너는 구글이 될 것이고요. 애플이 될 것이고 페이스북이 될 거다. 그래서 IT 기업 중에서 메가 기업들, 메가캡 기업들, 시총이 엄청 큰 어쨌거나 그쪽이 인수도 많이 하고 시장의 경쟁은 많지만 결국 대형주 위주로 갈 거니까 그냥 대형주 넣는 겁니다. 애플 같은 이런 큰 기업들, 전 세계에 있는 그 IT 중에서 가장 큰 기업들 한 100개 정도 넣는 이런 식의 하고요. 아직 상장은 안 됐는데 이건 인터넷 쪽에 좀 특화해서 인터넷 쪽에 특화했으면 아마도 아마존 같은 거 좀 많이 들어가겠죠. 뭐 이런 식의 컨셉이 있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의 테마에서 수혜되는 것들도 있고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 다르다. 그래서 그 논리를 보시고 좀 설득이 되시고 좋은 상품을 선택해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합형 ETF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거래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겠지만 주식하고 채권을 섞어서 주식에는 뭐 고배당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뭐 밸류, 뭐 가치주도 있고 있으시니까 투자하시면 좋고 이런 건 장점이 뭐냐면 권유를 해드려야 되는데 채권만으로는 안 되고 주식은 위험한데 그냥 주식하고 채권 섞는 거죠. 주식 혼합이 됐던 채권 혼합이 섞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채권만 투자하면은 세금 다 내잖아요. 근데 이걸 같이 투자하잖아요. 이 자체에서 ETF에 손실이 나면 세금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산 배분 예시인데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뻔하죠. 위험을 선호하는 선호도에 따라서 가장 위험한 거를 선호하는 적극 투자자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과 해외 비중을 포트폴리오 한 70 이상 이렇게 넣고 밑으로 갈수록 위험을 회피해야 되니까 이 비중이 줄어드는 거고 검정색으로 되는 채권 비중을 늘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대응한다는 거고 요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해준다. 주로 한 4개에서 5개 정도 고객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적극형, 그 다음에 뭐 안정 선호형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그 거래소의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ETF는 거래소가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놓으셔서 이 홈페이지 주소 들어가시면은 그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거래 정보, 그 다음에 뭐 관련된 자료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ETF를 좀 더 많이 알고 싶으시면 그 밖에 아마 나눠드린 것 같은 책자도 있는데요. 이북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로 이북으로 여기 버전이 2개인데요. 초급용하고 중급용인데 초급용은 약간 좀 이렇게 애니메이션들도 많고 하니까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하셔서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분, 한 5분 빨리 좀 끝나는 것 같은데요.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오늘 좀 전해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은 당장 많이 활용하지 않으시고 좀 익숙치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이 시장 계속 커질 겁니다. 커지고 FP 분들 입장에서도 이 상품을 좀 아셔야 공부를 하시고 스터디를 하셔야 나중에 대응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도 그렇게 가고 있고 지금 그렇게 트렌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스터디를 하시면
앞으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